주식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지표를 보면 분명히 시장은 고평가돼 있는데 왜 증시 화랑세는 지속될 수 있는 건지 참 많은 분들이 그 실체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에 아주 좋은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서머랠리 가능성을 한껏 더 높여줬는데요. 자, 고용 지표죠. 우선 실업률이 3회 법칙에 딱 맞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그 장마가 지속되죠. 예. 시청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건강들 특별히 좀 조심하시고. 예. 저도 이제 주말에 농사를 져봅니다는 이번 장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농사에 어렵게 좀 이렇게 장마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예. 농민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건강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3회 법칙이라는 얘기, 예. 이걸 4월 달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죠. 이 3회 법칙에 그 적합될 때는 올해 서머랠리에서 이 서머랠리보다도 서머 리퀴드 랠리라고 해서 유동성 예. 장세가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쪽을 4월 달에 말씀드렸는데요. 3회 법칙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려서 최근에 많이 거론되니까 다시 한번 그 자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회 법칙은 1970년대 실증적 지표를 보면 이 지표를 가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점에서 가장 정확한 지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6월달 그 실업률을 비롯한 고용 지표가 나온 이후에 이 3회 법칙이 다시 한번 많이 거론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6월 실업률 대체로면 4% 이상 나오면 3회 법칙에 적합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사실 왜 그러냐면 4월달이 3.9%, 그 다음에 5월달이 실업률이 4%, 예, 그렇죠. 2월달에 이제 4.1%인데 우리 예상은 4% 이상 나오면 3회 법칙에 적용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3개월 월별 이동 평균치니까 4%가 되죠. 근데 12개월 최저치가 3.4%니까 0.5%포인트를 뛰어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6월달 실업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예상이 4%만 나오도 괜찮은데 6월달에 실업률이 4.1% 나오다 보니까 3회 법칙에 적합하다 하는 측면에서 3대 주가가 오르긴 했어도 특히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실업률이 3회 법칙에 적합하게 나오면서요. 월가에서는 크게 환영했다고 하는데 뭐 역시나 금리나 기대감이 살아난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3회 법칙은 통화 정책과 그다음에 실물 경제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고용 지표는 대표적으로 경기에 앞서가는 선행 지표, 같이 가는 동행 지표, 늦게 가는 후행 지표를 볼 때 후행 지표거든요. 예. 그래서 경기 문제를 같이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제적 차원에서는 금리 문제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표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 올해 들어서 말이 많았죠. 그렇죠. 진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연초부터 한 2차례 정도 그칠 예. 것이다 하는 쪽도 일관되게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미국의 페드 의원 자체적으로도 얼만큼 혼란스러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작년 9월 달에 점도표, 이제 1년이 다음에 점도표가 나올 때 이제 올해 9월 달이니까 작년 9월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중립금리가 5.1% 높아졌죠. 그렇죠. 근데 작년 12월 달에는 이것이 4.6% 떨어졌죠. 그다음에 올해 3월 달에는 작년 12월 달에 그 중립금리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바로 2월 달에 점도표는 다시 5.1% 돌아갔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실업률이 이 4.1% 나옴에 따라서 예. 자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저 중립금리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7월 달 이달 회의가 있고 이달 회의는 점도표가 나오지 않죠. 예. 그래서 1년 전을 보여줬던 것이 작년 올해 9월 달에 점도표에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하나는 뭐냐. 이 페드 의원들의 금리 이렇게 변경 의향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점도표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6월 달 사실 그 실업률이 이렇게 나오고 낮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낮게 나왔다는 것은 고용시장 입장에서 느슨하게 나왔다는 얘기죠. 예. 나쁘게 나오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도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합니다는 5월 달에 3.3에서 3.1도 좀 둔화될 거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자 9월 달에 점도표에서 중립금리를 낮추고 바로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냐. 이 케이스가 하나가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의향지수를 낮춘 다음에 중립금리 낮춘 다음에
금리 인하는 뭐 11월 달, 12월 달, 10월 달은 없으니까 예. 이런 그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대선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 대체로 보면 금리 인하는 11월 달에 그리고 두 차례 정도는 12월 달 연속해서 미국 경제가 좀 경기가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거든요. 어찌됐든 6월 달에 그 점도표 상황에서 한 차례에서 두 차례 그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시각에서 지금은 두 차례 정도로 이렇게 인하폭이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주가가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향후에 페드의 인사와 관련돼서 발언해서 예. 시청자들이 예의 깊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학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두 개의 기업이 아무래도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진단해 드린 것처럼 이 진짜로 TV 토론 이후에 두 기업의 주가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홍 앵커께서 예. 이렇게 시청자분을 생각해서 애틋하게 테슬라와 엔비디아 주가가 동시에 올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상당히 한국경제TV가 시청자분을 위한 방송이구나 하는 생각을 진행자 입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그 TV 토론 전에는 이 테슬라가 좀 안 좋고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많은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마치 날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저희들은 뭐 이렇게 특정의 종목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는 예. 워낙 그 종목별로는 아주 대표 업종이기 때문에 TV 토론 이후에는 사실은 트럼프가 좀 많이 부각될 것이다. 테슬라가 부각될 것이다. 그리고 바이든이 이제 안 좋으면 사실 그 엔비디아의 제스랑 뭐 이런 젠스랑 예. 이렇게 해서 안 좋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자막을 그때 당시에 방송했던 자막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트럼프는 아주 강력한 이민 정책, 강력한 중국 정책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시청자분이 이해하실 거로 생각되고요.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 악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U를 비롯해서 예. 지금 AI 규제가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도 지금 사실은 그 엔비디아가 이렇게 미국의 그 독과점법의 그 지수를 이렇게 보면 한 80%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자본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기술이 한 곳에 쏠림 현상이 되면 예. 민주주의 정치에서 보면 초양극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규제에 나서거든요. 예. 그래서 리니아 칸이 미국의 예일대에서 논문을 이렇게 보면 이런 거는 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이렇게 미국에서도 엔비디아의 그 규제 문제가 나왔죠. 예.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상태에서는 도저히 PR이든가 PBR로 설명할 수 없는 주가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S&P 주가도 3,700인가요? 그렇게 떨어진다 하는 쪽에도 예. 이 비관론이 나왔습니다는 그 가장 핵심적인 게 엔비디아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투자 등급의 강등 문제가 나왔습니다. 강등 문제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테슬라와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완전히 TV 토론 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엔비디아 이렇게 불꽃 장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사실 테슬라가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TV 토론 이후에 짧은 시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예. 한 일주일 25%, 동안만 일주일 동안 예. 27% 이렇게 해서 27% 쓰니까 이 M7의 종목이 일주일 만에 예.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게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이 중요한 기업들은 주가 상승 속도 아무리 호조가 있어도 사실 주가 상승 속도가 저렇게 일주일 만에 27%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도권에서 있는 통화지표라든가 예. 그다음에 PR과 PBR 같은 이러한 거에서 설명되지 않는 자금에 의해서 주가가 쏠림하면 일주일 만에 27%가 올라간다. 이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반면에 엔비디아는 지금 10% 정도 빠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두 이렇게 대표 종목이 명암이 엇갈린다 하는 측면이고 테슬라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 저렇게 일주일 사이에 27% 정도 올라가고 했습니다는 연초 대비해서는 이제 플러스 수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도 그러다 보니까 돈나먼이라는 캐시우드는 이 테슬라에 대해서 주가 전망을 가장 세게 놓고 그렇죠. 차익을 실현하는 이런 쪽도 이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종목이
제도권에 있는 자금급 이외에 다른 자금도 있으니까 이 자금들이 경우의 향방에 따라서는 테슬라 주가도 좀 어렵게 된다.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가 그렇게 뛰다가 지금 주가가 푹 꺼지는 현상도 예. 바로 뭐냐, 이런 제도권의 지표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요인들이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오늘은 색다른 주제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고용 둔화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난 건 맞지만요. 동시에 경기 침체라고 보기에 조금 너무 급하다고 하면은 뭐 경기 둔화 정도가 맞겠죠. 이런 우려들은 계속해서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6월달 소비자 물가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오고 예. 있습니다는 소비자 물가를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 다 5월달, 6월달 월별 경제 지표가 나온 사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5월 이후에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예, 그렇죠. 아시겠습니다는. 그래서 정치적 측면에서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호재위는 자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둔화되니까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이겠죠. 근데 지금은 리퀴드 마켓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가 되면 경기 둔화의 악재 여부와 관계없이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죠. 예. 거기에 눈먼 자금들이 들어오니까. 근데 악재 요인은 자 본격적인 경기 둔화. 지금 이제 우리 홍익국에서는 조심스럽게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둔화 이렇게 돼서 예. 방송에서는 굉장히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거든요. 경기 둔화로 표현했습니다. 저도 그 공감합니다. 예.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정치적 측면에서 악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름철에서는 올해 4월 달에 뭐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도 있었고 연초에 주가가 떨어질 때 주가 예측을 맞췄다 하고 인터뷰하는 리서치 전문가도 있었습니다는 센터장도 있었습니다는 예. 지금 주가는 굉장히 화랑새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 여름철에는 서머랠리 그다음에 4월 달에는 서머타임 브루스라는 이런 새로운 용어도 아마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이 그때 논쟁이 됐으니까 아마 그때 4월 달에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는 서머타임 브루스보다는 서머랠리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지금은 금리 인하 여부 이 문제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이 좌우되는 서머 리퀴드 랠리다 이런 새로운 표현을 썼습니다는 논쟁 이후에 한 달 내지는 2달 지났습니다. 한 달 이상은 지났죠.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 증시가 또 한국 증시도 2,800 선을 넘어서는 3,000선을 눈앞에 두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중국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세계 주가가 오르고 있다. 예. 유럽도 지금 정치권의 악재가 있습니다는 대부분 다 증시에서는 좋은 모습이 그렇죠. 전개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도권의 통화 지표, 그다음 PER과 PBR 같은 주가의 평가 지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정체불명의 자금들이 지금 속속 증시 쪽으로 증시가 좋다 보니까 유입되는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증시에는 유독 불법 자금, 정체에 모를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래도 올해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총선이 많이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초도 세계 경기 안 좋을 것이다. 주가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예. 펀더멘탈이 이렇게 매크로 사이드에서 경기, 마이크로 사이드의 기업들의 어닝 이런 거 가지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올해 주가 작년에 세계 평균 주가 18% 올린 데에서 올해도 계속될 수 있는 것은 펀더멘탈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많습니다. 예. 그게 이제 선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폴리이코노미라는 뜻을 가장 먼저 이렇게 이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이 시간을 말씀드렸고 예. 이 주제를 한국경제TV의 올해 금융 컨퍼런스의 주제로 삼았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폴리코노미라는 단어를 다들 쓰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예. 언론에서 다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거가 세계에서 76개국으로 이게 펼쳐지는데요. 지금 반기가 지났습니다. 예상대로 적정한 데는 지금 인도에 좀 어렵지만 인도도 좀 모디 총리가 좀 어려웠었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좀 강하권이 장려했던 푸틴의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런 건 선거 결과를 예상할 수 다 예상대로 되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정치권에서 최고 자기 아들까지 이렇게 해서는 인도네시아라든가 다 예상됐으니까 자 그러면
순수하게 투표로 인해서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에 있어 이렇게 보면 대체로 보면 예상대로 나오긴 했지만 유럽이 상당히 심했다. 예. 그리고 G7 국가들이 대부분 다 최고 통수권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순회군 교체됐고. 근데 대부분 그 프랑스에서는 왜 마크롱이 졌는데 마크롱이 왜 영국의 순회과 것처럼 족이 삶하지 않을까? 예. 그 영국은 아시겠습니다. 는 내각 책임입니다. 그래서 선거에 치면 이렇게 집권당이 바뀌었으니까 수당이 바뀌어야죠. 예. 근데 프랑스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집권당이 지더라도 본인이 예. 바이든과 대통령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사퇴하지 않겠다 하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이 선거로 인해서 세계 인구가 투표하는 사람이 올해 한 해 40%입니다. 세계 인구가 지금 75억 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지금 40%가 투표에 참여합니다. 예. 그리고 이 국가들이 대부분 다 G7 같은 이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세계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습니다. 60%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증시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좌우되죠. 미국은 지금 보겠습니다. 금권 정치죠. 프로토콜렛인데 돈 모으고 의해서 그죠? 이 정치권 자금들이 올해 한 2천조 원 불린다. 그러면 이 자금의 향방에 따라서 예. 펀더멘털의 경기가 침체된다 하더라도 증시 쪽으로 가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 풀린 자금들이 사실 선거에 쓰는 자금도 있고 남은 자금들이 있고 이런데요. 이 자금들이 속속 이 증시로 유입되는 모습이 여러 가지 정치, 증시 지표로 볼 때에는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것이 PER과 PBR 제도권의 통화 지표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주가가 올라가는 첫 번째 요인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앞서도 잠시 얘기했었는데요. 불법 자금, 그러니까 검은 돈이라고 하면 사실상 뭐 푸틴 그리고 김정은 이런 사회주의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생각이 나는데요. 현재 이 자금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자금의 성격은 어떤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죠. 네.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진핑, 김정은, 푸틴의 자금이 불법 자금이냐. 예. 이 문제를 예전에 한번 말씀드릴 때 시청자분이 궁금한 사항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법 자금이 아니죠. 근데 이제 서방 입장에서는 대부분 다 불법 자금, 검은 돈이다 해서 예. 대부분 다 파나마 페이퍼스, 요건 이제 국제 조세 정의의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측면에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는 대부분 불법 자금으로 잡힌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왜 중국에 갔더니 러시아 갔더니 그 자금들은 뭐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합한 자금인데 왜 당신은 한국경제TV에 나서 불법 자금이냐 하면 요거는 저도 뭐 국제탐사협회 조세협회 기자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자금들은 서방에서 불법 자금을 한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이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금들이 대부분 다 국제 이렇게 조세피 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스위스 비밀 창고에 들어가 있는 것 두 가지 각도죠. 근데 지금은 이거 다 풀리고 있죠. 예. 뭐 시청자 여러분한테 아시겠지만 지금 디지털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명하게 비칠 수밖에 없다. 이게 어떻게 잡히느냐 하면 왜 국제조사정의협회 이 자금들의 규모까지 포착되냐면 예. 자금의 원천에서는 사실 아무리 스위스 PB들이 숨겨주고 조세피 지역의 국가들이 자기의 경제 발전에서 숨겨준다 하더라도 국제 대자제조회상에서 보면 대변과 차별을 서로 일치시켜 보면 요 자금들 행방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포착하는 거거든요. 예. 그때 국제 조세적인 네트워크에 사실 파나마 페이퍼스라든가 이런 페이퍼에 잡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규모는 아니지만 푸틴이 지금 스위스 비밀창고 조세 제공할 때 얼마만큼 할까 계략적으로 맞고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자금은 어떤 말이냐 1년 동안 사실 국가 체제 운영할 수 있는 자금들 약 5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보통 최고 통수권자들이 자기의 이렇게 국가 내에서 내란 내에서 밖으로 나올 때는 한 1년 정도는 비자금으로 서방에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그런 자금들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보면 이런 자금들도 다 풀리다 보니까 투명화되죠. 스위스 비밀 창고 이제는 비밀 지키지 않겠다 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조세 전문가들도 대부분 다 지금 어려운 상태거든요. IT라든가 이런 거 보면 자 이게 두목들이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간이 큰 푸틴과 이런 입장에서도 자기 돈이 두목이 대통령이 되는 이런 쪽에 자금을 맡기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투명화될 수밖에 없다 하거든요. 그렇죠. 이 자금이 서방에 나왔습니다. 이 자금들이 어디 쪽으로 가느냐? 증시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주가에
하나의 상승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정체불명의 자금의 첫 번째 이 검은 돈에 대해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지금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와서 증시에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마켓이죠. 인터마켓 간에 인트라 마켓이 아니라 인터마켓 시장 간의 자금 흐름을 한번 봐야죠. 예. 증시 쪽으로 쏠려 있냐, 차익권에서 증시로 쏠려 있냐, 부동산에서 증시로 쏠려 있냐, 비트코인을 바탕 가상화폐 시장에서 증시로 쏠려. 이 자금도 증시 쪽으로 볼 때 자금의 실체를 볼 때 보셔야죠. 예.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 부동산에서 증시로 유입되는 것, 그는 특히 한국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주거용 부동산은 굉장히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상업용 부동산은 안 좋은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대체로 상업용 부동산이 미국 같은 경우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같은 인트라 마켓 간의 이동이지 인터 마켓에 부동산 자금이 증시 쪽으로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장 이렇게 빠져나간 자금들이 증시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 장세다, 자금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비트코인 아마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리는 4월 4차 반감기에 일부에서 보면 사실 과거 3차례 비트코인의 반감기 때 주가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들어서 굉장히 낙관적이었었죠. 그랬었죠.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4차 반감기는 종전의 3차례 반감기는 다릅니다. 예. 그리고 2013년에 비트코인의 마운트 콕스 문제에 매물이 좀 출해됩니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마운트 콕스 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결과는 됐을까? 자, 4차 반감기에 30만 달러 이상 갈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니셜이 N 쓰는 증권사의 비트코인 전문가도 올해 안에 20만 달러, 2억 이상 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4월에 7만 3천에서 지금은 5만 6천 선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20% 넘게 떠오고 있습니다. 이 자금들이 증시 쪽으로 들어오는 거다. 예. 근데 대부분 다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자금은 제도권보다도 비제도권 자금들도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제도권 자금들이 증시 쪽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다.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정체불명의 자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정체불명의 자금으로 주가가 오르는 데는 이 확실히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돈이 돌아야 되는데 어떻게 경제 활력 지표는 살아나고 있습니까? 네. 보통 돈이 돌 때는 예. 불법 자금부터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검은 돈의 향방을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도권 자금들이 태장, 미래가 불확실해서 들어갔던 태장 화폐가 다시 이렇게 제도권으로 나오면 돈이 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 상태에서 돈이 돌 거면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자금 측면에서는 호딩 머니가 있고 자막이 안 나오면 디스호딩 머니가 있는데 예. 퇴장 통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통화다 이렇게 됐습니다. 불확실하게 증가하면 시간이 갈게 잠깐 줄일게요. 김 PD 너무 시간이 오래 끌지 않겠습니다. 호딩 머니, 예. 호딩 머니 불확실하다 그렇다. 근데 경기가 회복되고 이렇게 증시가 살아나면 이것이 디스 호딩 머니로 돼서 돈이 돌기 시작한다 하는데요. 지금은 돈이 돌기 하는 지표가 통화 유통속도, 통화 승수입니다. 이 경제 활력 지표거든요. 예. 이렇게 경제 대체로 부진합니다. 그래서 불법 자금이 증시로 들어오지만 본격적으로 돈 돌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다만 민주주의가는 좀 돈이 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주가는 지금 주국이 외톨이로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돈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직까지 불안한 모습이고 지금 펀더멘탈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으나 불법 자금에서 조금이 올라가는 일이 있으니까 예. 엔비디아의 교훈을 좀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도 주가가 확 할 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이후의 향방과 없이 좀 차익시 한번 실현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이 교훈을 살려서 이럴 때일수록 균형의 미학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주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